영화병동 24시.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6번째 시간으로 찾아뵌 영화 관련 유튜브 영화병동 24시. 저는 사회를 맡은 김포 청소년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성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제 고정을 마음 깊이 받아들인 학생교육원 교사 김주광입니다. 예. 야, 반갑습니다. 이번에 아카데미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죠. 모든 곳에서 그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문적으로 다루기에는 왠지 비교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취지상 학교에서 학생들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단편 영화에 대해 소개드리고 있기 때문에 봉준호 감독님의 거의 실질적인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94년도 단편 영화 지리멸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리멸렬, 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리멸렬. 전 이 항상 지금 우리 영화병동 24시를 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네.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리멸렬. 예. 한국영상자료원에서도 봉준호 감독님 관련 작품을 상영을 할 때요, 지리멸렬이 꼭 빠지지 않고 나오고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의 필모에서 꼭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죠. EBS에서도 상영한 적이 있고요. 봉준호 감독님의 시작을 볼 수 있고요. 그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의 근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예술가 분들이 본인의 테마를 가지고 다양하게 변주를 하시잖아요. 봉준호 감독님도 이번에 여러분들이 지리멸렬을 보시면은 이 이야기가 왠지 익숙하구나 라고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야기에 대해서 김주홍 선생님 인상은 어떠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원래 유명한 영화들 그 정도는 쭉 봐왔었거든요. 뭐 살인의 추억부터 해서 기생충까지. 그걸 보고 나서 역으로 이제 다시 그 지리멸렬 무려 26년 전 영화인데 네네. 딱 보는 순간 여기 약간 그 배트맨 비긴즈 네. 그 느낌, 봉준호 비긴즈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서 이미 봉준호 감독님께서 2020년 현재 기생충에서 그리고 있기까지의 어떤 그 주제 의식이나 그 면면에 흐르는 분위기가 이미 여기서 태동이 되고 있었구나. 네. 이런 거를 저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이걸 보시는 학생, 그 영화에 관심 있는 학생분들도 좀 주의 깊게 보실 게, 본인이 주제를 잡으면은 벌써 봉준호 감독님 그때 나이가 굉장히 젊으시죠? 그렇죠. 봉준호 감독님이랑 저랑 제가 우연히 이제 프로필을 봤더니 딱 10살 차이시더라고요. 10살 차이. 네. 94년에 제가 14살 네. 중1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24살 네. 딱 대학교 졸업을 할 정도 시기에 어떤 청년이지 않았나. 네네. 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네. 벌써 그 나이 때 주제를 확고하게 세운 다음에 그거를 다양하게 변주해 가시면서 훨씬 더 세련되게 계속 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본인 영화 인생에서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야기 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역시 이제 네. 거의 제 담당이 돼서 네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 지리멸렬, 일단 지리멸렬 사자성어잖아요. 네네. 그 뜻 자체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리저리 흩어지고 네. 찢기어 갈피를 잡을 수 없음. 네네. 이러한 상태를 지리멸렬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이 영화는 총합 30분 정도인데 3개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옴니버스식, 흔히 말하는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할 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에피소드는 사실 저 영화에 대해 전혀 모르고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전혀 다른 인물들이 나와서 하는데 마지막 이제 네. 새 에피소드 이후에 에필로그가 있는데 그걸 꼭 보셔야 되거든요. 거기서 이 새 인물들이 한 자리에 나와서 토론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인물을 제가 자세히까지 알려드리지는 않겠고, 각 이제 사회적으로 네. 좀 상류층에 속해 네네. 있는 직업적인 면에서 네. 그런 분들의 어떤 자잘한 에피소드인데 그분들의 겉모습과는 달리 숨겨져 있는 어떤 약간의 위선, 그리고 약간 불법적인 네. 그런 것들을 재미있게 고발하고 풍자하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모이면서 빵 하고 시너지가 폭발하는. 네. 제가 요 정도로만 네네.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요 정도로만 네. 오늘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편 영화다 보니까 네. 본 내용을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분량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과감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서로 같이 풀어가면서 그러도록 좀 하죠. 노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리멸렬이라는 게 각자 찾아보면은 사실 사전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정신병의 일종이라던가 정신 의학적인 게 맨 처음에 나오다 보니까 지리멸렬의 뜻에 대해서 딱 와닿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는 가지죠. 마침 이 가지가 있네요. 예. 멸렬, 네. 지리멸렬, 리는
이탈해서 떨어지고 멸은 가다가 없어지고 멸은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봉준호 감독님처럼 쭉 타고 올라가서 주제로 개화를 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 했어서 가지가 가다가 벌어지고 이탈하고 없어지고 멸하고 장렬하고 끊어져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주제를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을 지리멸렬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리멸렬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게 지금 유튜브에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리멸렬로 검색해서 보시면은 사운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봉준호 감독님은 국제적인 감독님이시다 보니까 영어로 봉준호 검색하시던가 아니면은 지리멸렬의 영어 제목 Incoherence가 있는데요. 그걸로 검색하시면은 훨씬 더 음질이 좋은 판의 지리멸렬을 여러분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한번 짚어보죠. 예. 네네. 주인공이 어떤 분이시죠? 주인공이 네. 교수님이세요. 아, 교수님. 그래서 딱 이제 어느 학교라고 특정 지어지진 않지만 나오진 네. 않지만 꽤 좋은 학교 느낌의 네네. 그리고 심리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신데 네. 예, 교수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네. 갑자기 프린트물을 두고 왔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에 앉아 있는 네. 여학생에게 가서 6층에 있는 내 방 가서 프린트물 좀 가져오지 않겠냐. 네네. 그러니까 내 교수님하고 이렇게 잘 말을 듣죠. 순종하죠. 네. 참고로 근데 이 여학생은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마음속에 네. 약간 뭐랄까 음심을 품고 음심을 품고 네. 그 흠모라는 말은 좀 이상한 거고 네. 음심이 적절한 거 같네요. 그래서 그 음심이 앞에 약간 나와요. 네네.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음심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장면인데 나중에 보면 음심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분이 그- 아주 리비도가 넘치시는 분이더라고요. 리비도 네. 그 학생들하고 보는 건데 리비도 괜찮을까요? 리비도 검색해 보면 되니까 예. 여러분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리비도. 그래서 아무튼 이 학생이 이제 가는데 이렇게 6층으로 올라가는데 교수님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교수실에서 보던 그 성인 잡지. 네, 도색 잡지. 성인 잡지, 도색 잡지. 그게 책상 위에 떡하니 프린트물 위에 이렇게 옆에 올려져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불이 나게 뛰어서 근데 이미 엘리베이터는 올라가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계단을 그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올라가서 마주치죠. 결국 그 6층을 따라잡으셔서 그래서 학생 김양이었나 학생 생각해 보니까 문이 잠겨 있어서 내가 열겠네 하는데 학생이 문을 교수님 열려 있는데요 하고 들어가는 순간 역시 가서 그 봉준호 감독 특유의 디테일 봉테일이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책을 휙 집어 던져서 그 책이 휙휙 날아가서 성인 잡지를 교묘하게 딱 덮고 그러면서 이렇게 위기를 넘기는 그게 첫 번째 에피소드. 감독 교수님 왜 그러세요라니까 라고 하니까 바퀴벌레가 있어서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의 제목은 바퀴벌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94년도는 컴퓨터가 활발하지 않아서요. 아날로그의 세계였어요. 그래서 여러 매체를 종이로 된 그 인쇄물로 좀 즐겨야 됐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도색 잡지라는 게 있었고요. 사실 지금도 많이들 보시죠, 그렇죠? 보는 거는 역시 인간의 생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욕구가 이어지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게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 6.25를 많이 따르시는 분들도 추나집이 있었고요. 추나집을 많이 보셨고 그리고 요즘도 교수님이나 뭐 많은 분들이 컴퓨터의 일정 공간을 거기 할애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는 사건은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게 밝혀졌을 때 본인의 이미지의 타격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주 어떻게 조 선생님 컴퓨터 하드에도 어떻게 비밀 드라이브가 저는 아쉽지만은 많이 해탈해서요. 저는 없습니다. 해탈. 네. 저희가 다음에 다룰 영화도 연관이 되는 해탈. 해탈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 해탈을 하지 못해서. 그렇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에피소드로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까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제가 아까 그러고 보니까 제목을 먼저 말씀 안 드렸네. 제목이 골목 밖으로라는 에피소드고요. 골목 밖. 여기서도 일단 첫 번째 에피소드는 명확하게 직업이 교수라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데 두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이제 새벽에 이렇게 말끔한 트레이닝복을 입고 이렇게 조깅을 하시는 한 연세가 50대 후반에 60대 정도 되어진 나이 지긋하신 왠지 사회적 명망이 높으실 걸로 추정되는 왜 이렇게 막 조깅을 하세요. 그러다가 큰 어떤 대문 앞에 집 대문 앞에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유 배달. 네네. 그때는 참 우유 배달 많이 했죠, 그렇죠? 많이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문과 네. 우유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너무 태연하게 네. 자기 집 거실에 이렇게 우유를 꿀꺽꿀꺽 대문 앞에서. 그쵸. 가지고. 대문 앞에서 그것도 남의 네. 집 대문 앞에서 그때 마침 그 신문 배달을 하는 젊은이가 와서 이렇게 신문을 딱 두려합니다. 네. 그러니까 젊은이 일로 와봐. 고생이 많네 아침부터 하면서 그 두 개의 우유 중에 자기가 뜯은 우유 외에 나머지 하나까지 네네. 태연하게 젊은이에게 건네면 고생하는데 그 박애정신이 넘치는 분이. 이거 좀 마시고 네. 그리고 신문 좀 줘봐. 음. 그러고 그다음에 먹고 가라는 식으로 하고 이제 또 그 어르신은 우유를 들고 사라지죠. 네네. 그래서 그 젊은이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 대문 앞에서 우유를 꿀꺽꿀꺽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이 열리더니 이렇게 포스 있는 아주머니 집 주인이시겠죠 나오셔서 범인이 너였구나 하시면서 야,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한 대 날리시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젊은이는 억울하게 여기 아저씨가 주셨다니까요. 우리 아저씨 안에서 자고 있어 임마. 이런 상황 이렇게 좀 정말 웃을 수도 웃지 않을 수도 없는 또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네. 그래서 그걸 또 멀찌감치 서는데 그 아까 그 도망간 그 아저씨가 바라보고 계세요. 씨 웃으시면서. 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본의 아닌 추격전. 네. 이 젊은이가 이 신문 배달하는 젊은이가 이렇게 가는 동선이 묘하게 이 앞에 가셨던 어르신하고 겹치면서 네. 쫓고 쫓기는. 야, 살인의 추억이 일부분이 이제 떠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살인의 추억도 전 추격자도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그 흥미진진한 추격전이 펼쳐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결론이 어떻게 나죠? 결론이 어쨌거나 제 기억에는 따돌리는데 성공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따돌리고 결국 성공을 하셔서 다시 그 처음에 우유를 먹었던 그 집 대문 앞으로 다시 오게 되는데 그 집 대문 앞에 딱 써붙여 있더라고요. 조선일보 사절 이렇게 딱 써 있고 이렇게 카메라는 하늘로 올려주고 끝났던. 여기서 이 조선일보 사절이 나중에 에필로그와 바로 연관이 되죠. 네네. 다시 이제 배경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국 사회는 상당히 이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이룩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 그때만 하더라도 우유를 배달하면 집 앞에 그냥 두고 갔어요. 그쵸. 왜냐면은 모두가 손 대지 않을 거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변하면서 그 우유들이 하나둘씩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파트에도 원래는 주머니도 없었고요. 그냥 놓고 갔었는데 나중에는 쪼매는 주머니가 생기고요. 거기에서도 우유가 사라지니까 아파트 밑에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넣고 가도록 하는 형태가 됐었죠. 신뢰가 점점 무너지는 것 같아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반면에 뭐 좀 다른 얘기지만 지금 그 우유를 대체하고 있는 게 현 시대에는 택배 상자가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집집 앞에 놓여 있는 택배 상자. 네. 아직까지는 역시 택배는 손대지 않는다라는 신뢰가 조금 잘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택배를 아주 수년간, 10년 넘게 무방비 방치해뒀지만은 결국에는 분실권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런 게 아직까지는 따뜻한 사회가 남아 있다는.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 택배 기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정말 우리나라만큼 이 택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말 하루 이틀만 늦어도 가끔 보채고 짜증낼 수도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늦어도 되는 거였습니다. 아유, 김종환 선생님의 이렇게 빠짐없는 멘트. 넓게 바라보시는 이 시야. 더욱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오히려 이제 택배 물량은 늘어나고 근데 이제 택배 기사님이 가실 수 있는 곳도 제한되어 있고 택배 기사님들조차도 이제 이게 약간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요새 힘들다고 하시는데 항상 코로나로 연결이 되네요. 화이팅 하시고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영화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로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 에피소드 제목이 뭐였더라? 고통의 밤. 제목 고통의 밤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배우 반가웠어요. 되게 김래하 배우님이 주연으로 나오시는데 역시 굉장히 뭔가 건의적이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 처음에 나와요. 술의 밤인데 술에 잔뜩 취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디 집으로 아마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택시를 타려다가 못 타고 이렇게 버스를 타서 어디 알지 못하는 낯선 곳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버스에서 졸다가 내리셨는데 거기서 이제 신호가 온 거죠. 반응이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 고통의 밤이 시작돼요.
어디 볼일을 볼 데가 없나를 정말 그 사투를 벌이시면서 근데 그 와중에도 만나는 길거리에서 잠깐 마주치는 뭐 젊은이나 네. 뭐 이런 분들에게 어떤 자신의 권위와 체면을 내가 누군데? 여전히 예. 그래서 내가 누군데 음. 근데 이 와중에 어쨌든 볼일은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 택한 곳은 웬 아파트의 네. 앞에 있는 잔디밭. 네네. 그래서 좀 어두운 잔디밭에서 볼일을 보려고 바지까지 내리고 하던 찰나에 경비원한테 걸려요. 네네. 그래서 경비원 아저씨한테 걸려서 그 경비원 아저씨의 이제 도움이 좀 네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역시 그 94년 배경이라 가능한 것 같기도 한데 신문지를 주시면서 네네. 여기서 볼일 보면 안 돼요. 응? 저기 우리도 화장실이 멀어서 우리도 이렇게 볼일 보곤 하는데 지하 내려가서 네. 신문지에다 싸고 네. 잘 신문지 이렇게 해서 네. 와서 버리셔야 합니다. 네. 안내를 하면서 신문지를 제공을 하는데 역시나 김래아 배우분은 내가 누구 막 이걸 시전하시다가 결국은 지하실로 내려가시죠. 네네네. 지하실에서 신문지에다 볼일을 보는 게 아니라 약간 경비원님을 향한 복수라는 표현은 어울리진 않지만 자신의 어떤 꼬장이라고 해야 되죠. 골탕 좀 먹어봐라. 골탕 먹어봐라 하고 볼일을 본 것으로 추정되는 게 보험밥솥. 보험밥솥이 클로즈업이 되죠. 보험밥솥이 클로즈업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보험밥솥에 직접 볼일을 보는 장면은 나오진 않지만 그렇죠.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그래서 이 영화를 유럽에서 찍었으면 실제로 보는 장면이 사운드까지 하고 나왔겠죠. 한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갑자기 상상이 하니까 아무튼 그래서 신문지를 갖고 올라오셔서 신문지를 막 박박 찢으시고 또 이런 식으로 안 봤다는 거죠 신문지에다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고통의 밤이 어쨌든 종식되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야 고통이 사라졌군요. 거기서도 알다시피 그분이 급했던 거는 액체가 많은 게 아니고 액체가 굉장히 수분이 적은 그런 거를 보려고 하셨고요. 다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들어가자면은 경비원 분께서 신문지에 싸서 버리라고 했던 게 94년도만 하더라도 분리수거라는 개념이 없었죠. 네, 그렇죠. 쓰레기통. 대부분의 쓰레기는 전부 다 한 곳에 버려져서 매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던 거고요. 혹시 분리수거도 안 되는데 거기에 버린다고 해서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시스템이 그랬습니다. 또 이것도 또 다른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정말 분리수거가 비교적 그래도 잘 되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여행을 전 회차에도 여행 얘기했는데 여행이라기보다 누나가 현재 미국에 살고 있어서 그렇군요. 재작년에 또 미국을 갔다 왔는데 미국 가서 좀 놀랐어요. 미국 하면 최강대국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그 미국의 버거킹에서 맛있게 버거를 먹었는데 보통 우리나라 뭐 버거킹, 맥도날드 다 분리수거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셀프로. 그냥 후루룩. 후루룩 다 버립니다. 편리성에 후루룩. 거기는 땅이 넓으니까 다 매립해버리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충격을 받은 기억이. 원래 땅이 좋은 나라가 자원이 없는 나라가 그러게요. 이렇게 분리수거를 많이 해야지.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미국. 나중에 석유로 바뀌지 않을까요? 아무튼 또 얘기가 샜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우선 1, 2, 3 에피소드에 대해서 김중홍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이걸 하나로 묶는 맨 마지막 에필로그가 있죠. 그렇죠. 에필로그가 핵심인데 이제 에필로그는 그 이제 TV 켜져 있는 TV가 이렇게 클로즈업 되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거기 젊은이 한 명이 널브러져서 이렇게 TV는 틀어놓고 아마 자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TV에서 토론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토론 주제가 어떤 되게 끔찍한 대한민국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전제하에 도대체 이 끔찍한 이 정말 도덕적 해이에 대해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토론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그 전문가 세 분이 방금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에피소드 1, 2, 3의 첫 번째 교수님 그리고 두 번째 그 지긋하신 어르신은 조선일보 사장님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권위를 내세우셨던 분은 검사. 그래서 이렇게 사회 각층의 교수. 그다음에 언론사장님. 정확하게 말하면은 조선일보 논설위원. 논설위원이요. 죄송합니다. 논설위원. 그리고 검사. 이런 세 분이서 이렇게 이 대한민국의 어떤 도덕적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막 이렇게 하시는데 하시는 얘기가 또 웃겼던 거. 교수님은 그 중에서 도색 잡지, 어떤 음란물에 대한 이런 것들이 판치는 것에 대한 일본에서 막 들어오는 것에 대한 그런 걸 개탄하는 말씀을 막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어르신, 네. 어르신은 밑도 끝도 없이 음. 툭툭 끼어드시면서 이 모든 게 음. 가정 교육이 음.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가정 교육 맞나요? 네. 대한민국 교육이었나 가정 예, 교육이었나 예. 아무튼 교육이 바로 되지 않아서 벌어진 문제입니다. 네. 라는 말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님, 음. 검사님은 이런 중범죄들도 있지만 요즘에 경범죄, 네. 잡범, 네. 노상방뇨 음. 이런 걸 직접 입으로 언급하시면서 이런 게 굉장히 국가 이미지를 깎아먹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네. 예. 그 프로그램을 텔레비에서 보고 있는데요. 극중의 예. 극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보는 거는 그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신문 배달하시던 예. 그 청년분이고 예. 청년의 형도 얼굴은 안 나오지 않지만 큰 풍채 어느 분이 나오시죠. 그렇죠. 네. 바로 봉준호 감독님이 네네네. 예, 거기서 정말 단역으로 네. 예,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도로 네. 잠깐 나오시고 네. 그다음에 그 널브러져 자고 있던 친구를 이제 툭툭 깨워가지고 하는데 그 친구가 바로 신문을 배달하는 친구였고 네. 그다음에 또 그 TV를 보고 있는 공간이 두 공간이 더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 한 공간은 바로 관리 사무실. 네네. 아까 그 검사님에게 제공을 해줬던 관리 사무실에서 그 경비원 어르신이 이제 이렇게 또 새벽을 여는 그런 장면밖에 TV가 켜져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네. 예, 그 심부름 갔던 교수님의 제자 네. 여학생 그 여자자는 우리 교수님 TV 나오나 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TV 앞에 앉아 있는 그래서 그런 구성으로 네.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이야, 네. 이 짧은 시간 안에 보는 사람이 네. 굉장히 공감할 수 있고, 예. 예. 그리고 그럴 법 하려니라는 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사회 지도층 분들께서 그렇게 무겁지 않은 범죄라던가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네. 그런 일탈에 대해서 많이 접해 왔잖아요. 악플을 보면은 그 중에 80%는 사회 지도층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화? 저 일단 그 다시 한번 역시 이 봉 감독님 센스, 네. 그 센스에 다시 한번 놀랐고 어쨌든 이게 84년 영화 94년. 예. 94년 네네. 너무 갔네요, 저. 94년 영화다 보니까 그 정말 화면 어떤 질감이나 뭐 네. 조명, 촬영 여러 것들이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는 것보다도 많이 딸려요. 네네. 근데 뭐 심지어 더빙도 그 네. 옛날 그 따로 더빙해서 네네. 정말 옛날 영상 느낌 물씬 나는 그런 네. 컨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영상의 힘은 물론 이런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컨텐츠 네, 이야기의 전달력 기가 막힌 것 스토리구나. 같습니다. 네, 그거를 다시 한번 네. 정말 느끼게 해준 네. 단편이었고 네. 전체적인 주제는 어떤 상위 계층의 어떤 그 위선이나 네. 어떤 그런 이중적인 것들을 재미있고 조금 신랄하고 그다음에 웃기지만 또 웃을 수만은 없게 이렇게 풍자한 네.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1994 네. 한국 방문회라는 표지판이 딱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한국 방문회인데 한국은 게 이런 네. 지리멸렬한 모습 이런 것들을 재밌게 이렇게 또 보여준 재기발랄한 24 청년 봉준호의 네네. 어떤 그런 한국 멋진- 영화 아카데미 예. 작품 예, 당시 그렇더라고요. 배우시면서 예. 그래서 작품이고요. 저도 이제 김포의 청년 영화 교실 네네. 일기였나요? 이기였나요? 일기입니다. 저의 네. 일기 수료생으로서 김중황 소장님의 작품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자꾸 본의 아니게 저번에부터 네. 죄송합니다. 우선 영화를 보면서 저는 학생들하고 이야기 나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좀 떠올랐어요. 과연 모두가 동등하게 잘못하는 건가라는 거에서 뭐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도덕과 범죄라고 할 수 있어요. 맨 첫 번째 교수님은 엄밀히 말해서 범죄를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 범죄죠. 범죄죠. 첫 번째 분은 이제 도색 잡지를 보는데 본인의 양두구육이라고 하죠.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 판다고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뒤에서는 음심이 풍부하시죠. 네, 하지만 범죄는 저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논설위원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내부자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제 돈을 소유한 사장님보다는 논설주관, 논설위원의 방향성, 그런 데스크라고도 하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에요. 예. 논설위원 분께서 아주 사소하게 경범죄를 일으키고 다니시는 거죠. 그리고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 인정 욕구가 아주 높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알아야 돼요. 다. 그쵸.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데 그 경비원 분이 자기보다 낫다고 판단했는지 가서 빨리 가서 이렇게 일 보셔라는 이런 배려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골탕이나 먹어봐라 하면서 거기서도 범죄를 일으키죠. 하지만 다 경범죄니까 혹시라도 지금에 와서 기소가 되더라도 그냥 훈방되고 여기서 계신 분들이 아니야. 마더에서도 나오잖아요. 예. 마더에서 그 주인공들이랑 난투극을 벌인 사회 지도청 분이 경찰서에 가니까 주변에 나서서 해주시죠. 그렇죠. 예, 여기 계실 분들이 아니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의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뒤에서는 본인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경범죄들. 아마 그분들이 인식을 못할 겁니다. 하지만은 확실히 도덕 비난받을지언정 처벌할 수 없다랑 아주 사소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범법 행위라는 게 좀 구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되돌아봐야 되는 거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런 경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닌가. 쉽게 뭐 담배를 땅에 버리고 침을 뱉는다던가 코 맞았는데 찐득한 게 나서 벽에 발랐다던가 이런 모든 행위가 이게 뭐 어때서 뭐가 대수롭다고 하지만은 이게 사소한 범죄 행위들이죠. 본인들이 인식을 못하는. 제가 봐도 이제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 나왔던 세 분과는 다르다 할지언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인식하지 못한 채 뭔가 저지르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보다 또 아래 세대들이 다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 스스로 좀 경종을 울리며 내 스스로 그리고 우리 집단을 좀 돌아볼 수 있다면은 충분히 의미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좋은 의미로 다이나믹 코리아도 있고 나쁜 의미도 다이나믹 코리아가 있어요. 바로 이해가 있잖아요. 봉준호 감독님이 또 좋은 얘기 해주셨죠. 해외에서 기생충의 장르적인 넘나듦이 아주 기가 막히다. 도대체 그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는가? 질문에 한국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0년 벌어질 일이 한국에서 한 달 안에 벌어진다. 한국은 굉장히 급변하잖아요. 예전에는 사소한 범죄라고 생각하고 저질렀던 게 기록이 남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10년만 지나면은 그게 굉장히 큰 처벌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단적인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 아버님 세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사태가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은 술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라서 술 한잔 하고 음주운전 할 수도 있지 뭐 그런 분위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처벌받은 기록이 있고 하지만은 요즘에 누가 음주운전해서 기록이 있다. 반살인 행위처럼 여겨지거든요. 하지만은 그 얘기는 그 예전 분들하고 지금 세대랑 인식의 괴리가 생긴 거예요. 젊은이들 보기에는 어른들은 이런 짓 하시는 분들 다 나빠하는데 어른들은 그 당시는 그게 당연했던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접점을 찾아가는 이해를 하고 맞춰가는 게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좋은 완충제 역할을 하는 게 영화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영화로 세상의 인식이 바뀝니다. 오늘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한 것 같네요. 지금 제가 느끼는 체감상 제 생체 시계가 느끼기에는 체감상? 체감상 적정 분량이 나오지 않았어요. 좀 분량이 나와요. 약간 정도 한번 다시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배우 중에 김래아 배우님이 계시죠. 김래아 배우님은 남자들이 좋아하는 영화 그 김지훈 감독님의 어떤 영화였죠? 혹시 이병헌 씨가 주연했던 영화?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어쨌든 꿈이 달콤한 인생. 달콤한 인생. 달콤한 인생에서 이병헌을 괴롭히는 어떻게 보면은 악당 역이라고 할 수 있죠. 동업을 했는데 이제 이병헌님이 넘버 2에서 넘버 3로서의 넘버 2를 밀어내고 되게 지시하는 역할이었다가 넘버 2가 밀려나니까 엄청나게 괴롭히고 없애려고 하죠. 거기서 인상 깊은 선 굵은 연기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김래아 배우님을 처음 인식한 거는 저는 살인의 추억. 살인의 추억. 거기에서 이제 그 형사 한 분으로 나오시는데 그렇죠. 항상 말보다 몸이 앞섰던. 그렇죠. 그냥 사람은 참 좋은데. 그러다 안타깝게 그 다리, 파상풍으로 인해 다리 한쪽을 잃으셨던. 저는 그걸로 그분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파상풍 주사 여러분 꼭 맞으세요. 23,000원이면은 10년 동안 갑니다. 네네. 어쨌든 그 배우분 전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게 24년 전인데 자꾸 헷갈려. 26년 전인데 지금하고 저는 이렇게 외모상 김래아 배우님이 큰 변화가 없으신데 저는 좀 이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저는
김래아 배우님 그 영화 보기 전에 배우에 있길래 네네. 엄청 젊고 풋풋한 음. 뭐 그런 느낌의 김래아님을 좀 기대를 저도 모르게 했었나 봐요. 예. 근데 그 어떤 주름이나 네. 그분의 그 바이브가 예. 20 대부분은 형성돼 예, 있었군요. 6년 전에 이미 형성돼 있었고 그렇게 따지니까 그분이 그때 노안이셨던 건지 네. 아니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네. 미리 노안이었던 사람들은 그게 오래 가서 오히려 50대 60대는 동안 소리 된다. 이야, 그래서 위안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혹시 전형적인 그 케이스는 아닌가? 네. 지금 봐도 저 비슷해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잘은 못 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김래아 배우님 같은 경우는 봉준호 감독님은 작품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요. 예. 예. 우선은 괴물에서도 괴물에 방제역 역할을 하시는 아, 안내하시는 역할로 해서 맞네요. 당연히 요즘에 나오는 그 삑사리 네. 봉준호님의 삑사리처럼 삐끗 한번 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네. 살인의 추억 정말 명작이잖아요. 거기에서 분량이 많으신데 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원래 김래하님이 연극 배우 출신이시잖아요. 예. 거기에서 살인의 추억 원작인 날 보러 와요에서 동일한 형사 역을 했는데요. 그거를 봉준호 감독님 붙잡고 얘기한 거죠. 이걸 영화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살인의 추억이 만들어진 거라서 김래아님도 그대로 그 역할로 오시고 그분의 그 얘기 덕분에 그 명작 영화가 탄생한 배경이 있다. 그런 에피소드.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셨네요. 네. 요즘에는 봉준호 감독님께서 이제 세계적인 좀 무대로 조금 케이스 크게 가시다 보니까 최근에는 조금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네요. 네. 하지만은 저희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네. 달콤한 인생에서 살아 계십니다. 어쨌든 이것도 또 딴 얘기지만 그 봉준호 감독님 보면 진짜 그러니까 다른 감독님들도 물론 비슷하신데 그 본인이 한번 작업했던 배우들과 그냥 그러니까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인간적으로서 좋은 관계를 맺고 어떤 그것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본인도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배우들도 함께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저희 뭐 관객들이 멀리서 얼핏 바라볼 뿐이지만 그런 게 벌써 보이는 것 같아요. 막 느껴지고 정말 이 훌륭한 거장은 단순히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 안에서 힘과 어떤 그런 걸 발휘하는 정말 그런 인격과 어떤 인성을 갖고 계시구나. 네,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봉준호 감독님 화이팅입니다. 다음 작품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이번 영화 꼭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공감하면서 좋은 느낌을 많이 가지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